붓 한 자루로 100만 대군을 막다. 을지문덕과 살수대첩, 그리고 역사에 새겨진 조롱시 한 편. 제일막 하늘 아래 모든 것을 가지려 한 황제.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돌아볼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꼭 1400여 년 전 서기 612년의 일입니다. 그 시절 동아시아의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 한 덩이가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수나라 황제 양광의 야망이었습니다. 수양제 양광. 그는 중국 역사상 손꼽히는 폭군 가운데 하나였지만 동시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막강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수문제가 오랜 분열을 끝내고 세운 통일 왕조 수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강남에서 강북까지, 황하에서 양쯔강까지 중원의 땅을 하나로 묶어낸 거대한 제국이었지요. 그런데 수양제의 눈에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동쪽, 요동의 저편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고구려가 있었습니다. 한반도와 만주에 걸쳐 드넓은 영토를 자랑하며 수백 년의 역사를 이어온 강국 고구려. 수양제는 그 고구려를 반드시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영토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이유가 있었지요. 수양제의 아버지 수문제도 이미 고구려를 침공했다가 실패를 맛본 전례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그 치욕을 씻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구려가 중원의 권위에 고개를 조아리지 않는다는 사실, 당당히 독립 외교를 펼치며 수나라의 조공을 거부한다는 사실이 수양제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양제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천하의 모든 병사를 끌어모으겠다고, 역사가 일찍이 보지 못한 대군을 편성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고구려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입니다. 서기 612년 수양제가 동원한 병력은 기록에 따르면 무려 113만 명이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를 과장된 수치로 보기도 하지만 적어도 수십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음은 틀림없습니다. 군사만이 아니었습니다.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는 병참 인원까지 합하면 20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 발소리만으로도 땅이 진동하는 대군이 요동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렬이 출발하는 데만 40일이 걸렸다고 전해집니다. 선두가 이미 수십 리를 행군했을 때도 후미는 아직 출발도 못했을 정도였으니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수양제는 스스로도 자신만만했습니다. 이 정도 군대라면 고구려쯤이야 단숨에 짓밟을 수 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요동 너머에 아직 세상이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붓 한 자루와 칼 한 자루를 함께 쥔 채 역사의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이막 살얼음 위를 걷는 작은 나라의 운명. 여러분, 고구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나라의 대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평양성안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고구려는 결코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주몽이 세운 이래 7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왔고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대에는 만주 대륙까지 뻗어나가는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에게는 강인한 자부심이 있었고 수많은 전쟁에서 단련된 용맹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만이 넘는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수나라 대군이 처음 부딪힌 것은 요동성이었습니다. 요동성, 지금의 중국 랴오닝 지역에 위치한 이 성은 고구려의 최전방 방어 거점이었습니다. 수양제는 이 성 하나쯤은 며칠이면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동성의 고구려 병사들은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요동성의 성벽은 높고 두꺼웠으며 수비대는 결사의 각오로 싸웠습니다. 수나라 군대는 일진일퇴를 거듭했습니다. 공성 장비를 동원하고 포위전을 펼치고 화공까지 시도했지만 요동성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양제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 길을 행군해온 군사들은 지쳐갔고 군량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수양제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요동성에 일부 병력을 남겨 포위를 유지하면서 정예 군대 30만 5천여 명을 따로 편성하여 곧장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을 향해 진격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 선봉의 선 장수가 바로 우중문이었습니다. 우중문은 수나라의 대표적인 명장으로 지략과 무용을 두루 갖춘 인물로 꼽혔습니다. 수양제의 신임을 한 몸에 받던 그는 3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고구려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의 승리는 이미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에도 준비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중심에는 마침내 우리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을지문덕. 그 이름 지금부터 잊지 마십시오. 이 한 사람의 지략이 100만 대군의 운명을 바꿉니다. 제3막 북과 칼을 함께 쥔 사람 을지문덕. 을지문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출생과 젊은 시절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구려의 역사 자체가 많은 부분 소실되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을지문덕은 살수대첩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갑자기 빛을 발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갑자기 불꽃이 터지듯이. 그러나 역사서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을지문덕은 단순한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예와 함께 학문과 문장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삼국사기는 그를 가리켜 도있고 시와 문장도 잘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전략의 귀재이면서 동시에 시를 지을 줄 아는 문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이 합쳐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612년 당시 을지문덕은 이미 고구려의 원로 장수 반열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으나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과 오랜 세월 전장을 누빈 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두 눈에는 여전히 형형한 빛이 살아 있었겠지요. 100만의 적이 밀려온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 때 을지문덕은 달랐습니다. 그는 차분히 앉아 적의 진영을 분석하고 지형을 살피고 적장의 성격과 심리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을지문덕이 가장 주목한 것은 수나라 대군의 약점이었습니다. 100만이 넘는 병사, 그것은 분명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엄청난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그 많은 병사들이 먹어야 할 식량, 마셔야 할 물, 쉬어야 할 시간, 거기다 수천 리 먼 길을 행군해 온 피로. 수나라 군대의 진짜 적은 고구려 군대가 아니라 바로 이 현실적인 한계였습니다. 을지문덕은 고구려의 지형도 깊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와 만주 일대의 산과 강, 길목과 함정, 어디서 싸우고 어디서 물러나야 하는지, 어느 강이 언제 물이 불고 언제 얕아지는지, 그 모든 것이 을지문덕의 머릿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요소를 조합하여 하나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적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전략을.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의 병법가 손자입니다. 을지문덕은 어쩌면 손자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장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의 첫 번째 단계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행동이었습니다. 제3막 호랑이 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사나이. 때는 서기 612년 여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수나라의 우중문이 이끄는 30만 대군은 압록강을 건너 고구려 영토 깊숙이 진입해 들어왔습니다. 그 선두부대의 진영 앞에 어느 날 고구려 사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적의 대장이 보내는 사신도 아닌 단신으로. 나는 을지문덕이요. 고구려를 대표하여 화의를 논하러 왔소. 수나라 장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을지문덕, 이미 고구려의 핵심 장수로 파악하고 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이것은 함정인가? 정말로 항복을 논의하러 온 것인가?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을지문덕의 방문은 항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담하기 이를 데 없는 정찰이었습니다. 직접 적진에 뛰어들어 수나라 군대의 실상을 눈으로 확인하려는 것이었지요. 병사들의 사기는 어떤지, 식량과 군수물자는 얼마나 남아있는지, 지휘관들의 표정과 태도는 어떤지, 그것을 몸소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우중문과 그의 참모들은 을지문덕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을지문덕은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적장의 눈빛, 막사의 규모, 병사들이 먹는 음식의 질, 말들의 상태, 무기의 낡음과 새로움, 그것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수나라 병사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긴 행군의 식량 보급도 원활하지 않아 병사들의 몸은 야위고 사기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을지문덕은 짧은 단판 끝에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우중문의 진영에서는 그를 잡아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수나라 황제는 고구려에서 항복을 청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서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중문은 을지문덕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미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을 잡으면 화의를 망치는 것이다라는 명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을지문덕의 기세에 눌려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인지 을지문덕은 유유히 수나라 진영을 빠져나왔습니다. 백만 대군의 심장부를 걸어 들어갔다가 아무런 애도 입지 않고 걸어 나온 것이지요. 아마도 을지문덕은 돌아가는 길에 작은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는 적의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이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대담함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설령 붙잡힌다 해도 자신의 존재 자체가 협상의 패가 될 수 있다는 계산. 그리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은 수나라 장수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귀중한 기회가 된다는 계산. 을지문덕이라는 사람의 깊이가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제오막 이기고 또 이기는 척청야 전술과 유인 작전. 을지문덕이 돌아간 뒤 수나라 우중문의 군대는 진격을 계속했습니다. 고구려 군대를 물리치고 평양성으로 곧장 달려가겠다는 계획이었지요. 그러나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수나라 군대와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졌습니다. 수나라 군대가 이겼습니다. 기뻐하며 추격했습니다. 다시 고구려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또 싸웠습니다. 또 졌습니다. 수나라 군대가 또 이겼습니다. 또 추격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도 7번씩 싸웠는데 7번 모두 고구려 군대가 지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수나라 장수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고구려 따위는 우리의 상대가 아니다. 이 기세로 평양성까지 단숨에 쳐들어가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을지문덕이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지고 일부러 달아났습니다. 이를 역사에서는 청야 전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들판을 비우고 성을 비워 적이 약탈할 것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적을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는 전술입니다. 적이 이겼다는 착각 속에 더 깊이 들어올수록 수나라 군대의 보급선은 길어지고 병사들은 더 지쳐갔습니다. 을지문덕이 선택한 전쟁터는 살수였습니다. 지금의 청천강으로 추정되는 이 강은 고구려 영토 안쪽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수나라 군대를 거기까지 끌어들여 한 번에 결판을 내는 것, 그것이 을지문덕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인 작전은 놀라울 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수나라 군대는 연전연승의 착각 속에 신이 나서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장수들 중 일부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이기는 것인가? 뭔가 함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특히 우중문은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지쳐가고 식량은 바닥나가고 평양성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나라 군대의 진영에 고구려 쪽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사신이 들고 온 것은 무기도 아니었고 군량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 위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였습니다.
우중문 앞에 그 시가 펼쳐졌습니다. 제육막 붓으로 적을 베다 역사의 조롱시 한편. 우중문이 받아든 종이에는 한자로 5자씩 4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을지문덕이었습니다. 시의 제목은 여수장 우중문시, 즉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였습니다. 신책 구천문, 묘산궁지리, 전승공기고, 지족원 운지. 우중문이 천천히 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던 참모들도 읽었습니다. 첫 번째 줄, 신책 구천문 그대의 신묘한 전략은 하늘의 이치를 꿰뚫었도다. 두 번째 줄, 묘산궁지리 그대의 오묘한 계책은 땅의 이치를 남김없이 헤아렸도다. 세 번째 줄, 전승공기고 싸움마다 이기니 그 공은 이미 하늘을 찌를 듯 높도다. 네 번째 줄, 지족은 운지 만족함을 알거든 이제 그만 멈추기를 바라노라. 얼핏 읽으면 이것은 칭찬시입니다. 우중문 당신의 전략은 하늘의 이치에 통달했고 당신의 계책은 땅의 이치를 다 꿰뚫었으며 매번 싸움에서 이기는 당신의 공이 높으니 여기까지만 보면 대단한 찬사입니다. 수나라 진영의 일부 사람들은 처음에 그렇게 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줄을 다시 보십시오. 지족은 운지 만족함을 알거든 이제 멈추기를 바란다. 이 한 줄이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이 시는 칭찬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통렬한 조롱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다 안다는 사람이 왜 이 함정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어? 이쯤에서 만족하고 돌아가시오. 더 나아갔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오? 그런 뜻이 행간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에는 또 다른 층위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노자의 사상에 지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만족함을 알라는 뜻으로 과욕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을지문덕은 그 철학적 표현을 빌려 수나라의 과욕이 파멸을 부를 것이라는 경고를 던진 것이기도 합니다. 문학적 교양을 갖춘 사람만이 읽을 수 있는 겹겹이 쌓인 의미의 시였습니다. 우중문은 이 시를 받아들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분노했을까요? 당황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을까요? 기록은 그의 내면을 자세히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를 받은 직후 수나라 군대 내부에서 논의가 벌어졌다는 사실은 전해집니다. 지금 당장 평양성을 공략해야 한다는 측과 이대로 계속 전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측이 맞섰습니다. 을지문덕의 시 한 편이 30만 대군의 진영의 균열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실로 붓이 칼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지요. 이 20글자로 된 시는 후세에 한국 한시의 최고 걸작 가운데 하나로 꼽히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문학적 성취를 넘어 실제 전쟁을 바꿔놓은 기적의 글귀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제7막 살수를 향하여 지쳐가는 수나라의 발걸음. 을지문덕의 시가 수나라 진영에 균열을 냈지만 우중문의 선택은 결국 전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황제 수양제의 명을 저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양제는 고구려를 반드시 굴복시키라고 명했고 그 명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운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우중문이 이끄는 30만의 군사는 계속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병사들은 이미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고구려를 출발하기 전부터 먼 행군에 시달렸고 고구려 영토에 들어온 뒤에는 청야 전술에 의해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하는 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군사들은 배가 고팠고 발이 부르텄으며 무기는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기록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수나라 병사들이 출발할 때 각자 101분의 식량을 짊어지고 갔는데 너무 무거워서 도중에 몰래 땅에 묻고 가는 병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돌아올 때 꺼내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이 결국 자신들을 굶주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고통 앞에서 얼마나 짧은 생각을 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평양성에 이르러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나라 군대가 드디어 평양성 가까이 접근했을 때 성 안에서 갑자기 다시 화의를 청하는 사신이 나왔습니다.
고구려가 항복하겠다는 것이었지요. 우중문의 군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을지문덕의 술책이었습니다. 수나라 군대의 기세를 꺾고 시간을 벌기 위한 결국 협상이 흐지부지되고 수나라 군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무렵 지형과 전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나라 군대는 깊은 적지 안에서 보급선이 끊어진 채 몇 달째 전투와 행군을 반복하며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고구려 군대는 자신들의 땅에서 익숙한 길을 따라 움직이며 체력을 아끼고 전력을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살수, 오늘날의 청천강 북쪽에 군대를 배치하고 수나라 군대를 기다렸습니다. 강이 상류에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나라 군대가 강을 건너기 시작하면 그때 그것을 열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열 것인가? 그 답은 잠시 후에 드러납니다. 수나라 군대는 드디어 살수 강가에 당도했습니다. 지친 병사들은 강물을 보고 잠시 안도했습니다. 물을 마실 수 있었고 발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강폭은 넓었지만 수심이 얕아 보였습니다. 건너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장수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도강하라. 30만의 병사들이 살수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강폭이 넓었기에 군대는 길게 늘어섰습니다. 선두는 이미 강 너머로 건너가고 중간은 강 한복판을 건너고 후미는 아직 강가에서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군대가 강 위에 흩어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8막 살수대첩 역사를 바꾼 단 하루. 살수 상류에서 갑자기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수나라 병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의 군대가 상류에 쌓아두었던 둑을 터뜨렸습니다. 막아두었던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강물이 경류가 되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강을 건너던 수나라 병사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물결에 무기와 갑옷을 걸친 채 쓸려 내려갔습니다. 살수는 순식간에 아우성과 비명이 가득한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의 양쪽에서 고구려 군대가 일제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이때를 위해 아껴두었던 고구려의 정예 병사들을 한꺼번에 투입했습니다. 물에 빠진 적, 허둥지둥 강가에서 우왕좌왕하는 적, 무기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는 지친 적들을 향해 고구려의 화살과 창과 칼이 쏟아졌습니다. 수나라 군대에게 이것은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럽던 30만의 대군이 무너지는 데는 한나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열이 무너지자 수나라 군대는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장수들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패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서 삼국사기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살수에서 싸운 수나라 군대 30만 5천 명 중에서 살아서 요동성으로 돌아간 자는 겨우 2,700명이었다고. 여러분, 이 숫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만 5천 명 중에 2,700명. 살아 돌아간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30만이 넘는 병사들이 살수의 강물에 쓸려가거나 칼과 화살에 목숨을 잃거나 도망치다 쓰러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수대첩입니다. 세계 전쟁사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선멸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100만의 대군을 거느린 수양제의 꿈이 살수 강변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아마도 을지문덕은 살수의 강가에 서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붉게 물든 강물, 흘러가는 투구와 창과 방패들, 그리고 조용히 밀려드는 안도감. 이것으로 충분하다. 나라를 지켰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을 가득 채웠겠지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양제는 그 뒤에도 613년, 614년 두 차례 더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모두 성과 없이 물러났습니다. 살수 대첩 이후 수나라 군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본국에서는 과도한 전쟁으로 인한 민심 이반과 반란이 이어졌습니다.
이 세 번에 걸친 고구려 원정은 수나라라는 거대한 제국을 안에서부터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구막 무너지는 제국 수나라의 최후. 살수대첩 이후 수나라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100만이 넘는 병사를 동원하고 막대한 국가 자원을 소모한 세 차례의 고구려 원정은 수나라 내부를 병들게 했습니다.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할 백성들이 전쟁터로 끌려가고 군수물자를 나르는 부역에 시달렸습니다. 수양제는 그전에도 대운하 건설이라는 거대한 토목공사를 강행하여 백성들을 혹사시킨 바 있었는데 거기에 고구려 원정의 부담까지 더해지니 민심은 극도로 흉흉해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612년 살수대첩 이후 613년에는 양영감이라는 귀족이 직접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수양제의 신하였던 사람이 칼을 든 것입니다. 이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수나라 전역에서 크고 작은 반란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수양제는 614년 마지막 고구려 원정을 포기하고 돌아온 뒤 더 이상 황제로서의 권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수도 장안을 버리고 남쪽 강도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618년 부하인 우문화급에게 시해당했습니다. 그의 나이 49세였습니다. 수나라는 건국한 지 3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589년 중국을 통일하며 화려하게 출발했던 대제국이 고구려 원정의 실패와 그로 인한 내부 붕괴로 허망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나라의 뒤를 이어 당나라가 섰는데 당나라를 세운 이연과 이세민 부자도 원래는 수나라의 신하였습니다. 이들이 수나라의 혼란을 틈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뿌린 씨앗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살수대첩이 없었다면 수나라가 더 오래 유지되었을 것이고 동아시아의 역사 지형 자체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한반도의 역사, 만주의 역사, 나아가 중원 대륙의 역사까지도. 단 한 번의 전투가, 단 한 명의 장군이 그 모든 것을 바꾼 셈입니다. 수양제의 꿈은 살수 강물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천하를 삼키겠다는 야망, 고구려를 짓밟겠다는 집착, 그 모든 것이 을지문덕이라는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이렇게 단호합니다. 힘이 지혜를 이길 수 없다는 진실을 살수의 물결이 잔인하리만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제신막 역사가 기억하는 이름 을지문덕의 유산. 살수대첩 이후 을지문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이후의 행적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큰 공을 세운 뒤 조용히 역사 무대 뒤로 물러간 것인지 아니면 이미 고령이어서 얼마 후 세상을 떠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을지문덕이라는 사람은 살수대첩과 그 시 한 편만을 남기고 마치 안개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한반도, 이 땅의 역사에서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려 때의 귀주대첩, 조선 때의 행주대첩과 한산도대첩. 그 빛나는 승리들의 계보에서 가장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입니다. 한민족이 외세에 맞서 나라를 지켜낸 역사의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을지문덕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지혜가 힘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100만 대군이 가진 물리적 힘을 을지문덕은 전략과 지혜로 극복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그는 몸소 증명했습니다. 둘째는 알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을지문덕은 직접 적진에 들어가 적의 실태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위태롭지 않다는 손자의 말을 그는 목숨을 걸고 실천했습니다. 셋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을지문덕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가능성을 찾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어쩌면 가장 특별한 것인데 붓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을지문덕은 시를 썼습니다. 전쟁터에서 30만 적군 앞에서 시를 썼습니다. 그 시 한 편이 적의 심리를 흔들고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명문이 되었습니다. 무기만큼이나 말과 글이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을지문덕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빛나는 유산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을지문덕을 기리는 흔적들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을 지나는 을지로라는 이름이 바로 그에게서 따온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육군의 훈련 코드명에도 그의 이름이 쓰입니다. 1400년이 지났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을지문덕이라는 사람의 삶에서 한 가지 더 마음에 새길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공을 세우고도 역사에 이름을 크게 새기지 않았습니다. 살수대첩 이후 그가 어떤 포상을 받았는지, 어떻게 여생을 보냈는지 기록이 없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영광을 앞세우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나라를 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지 그 공로를 챙기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면서 내내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대군을 가진 자의 이야기를 먼저 쓰려 합니다. 수양제처럼 화려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의 이름이 먼저 기록에 오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화려한 힘을 지혜로 이긴 사람의 이름이 더 오래 남습니다. 을지문덕처럼 살수의 물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름만 청천강으로 바뀌었을 뿐 그 강물은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흐릅니다. 그 물결에는 1400년 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00만 대군도 꺾은 한 사람의 지혜,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이름 없는 병사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지혜를 잃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붓과 말의 힘을 믿는 것, 을지문덕이 우리에게 남긴 그 가르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연곡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